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폭풍처럼 지나간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왔지만 출구 전략을 두고 당내 이견은 여전합니다. 일단 봉합된 갈등, 최대 50곳 전략 공천 과정에서 다시 불씨가 살아날까 여권 내 조마조마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이 8년 만에 로고를 교체했습니다. 총선 77일 앞두고 바꾼 새 로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뒤따르죠. 음주운전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제3지대 5개 세력 가운데 이준석, 양향자 두 사람이 오늘 가장 먼저 합당 선언을 했는데 중텐트 거쳐서 빅텐트까지 가능할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라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월 24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김경률 비대위원 논란에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언급을 자제하며 확전을 피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출구 전략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 탓에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류가 20% 넘게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매달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출생아 수가 지난해 11월 통계에서 처음으로 17,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49개월째 자연 감소 중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뉴햄프셔 경선에서도 승리하며 대세론을 굳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 비공식 경선에서 승리해 두 사람의 대선 재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격적으로 만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 질문에 자신의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민생이 목표라며 당정 단합도 강조했는데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서천 화재 현장 방문으로 미뤄진 국민의힘 당직자 격려 방문 일정을 하루 늦게 소화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갈등 배경으로 꼽힌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그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 텐데요.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당내 비주류와 수도권 인사들의 중심으로 제기된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민생이란 목표를 내걸며 당정 의견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해온 것도 전부 다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 확전은 피하겠다는 생각이 담긴 걸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거론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잇따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사천 논란을 일으킨 김 비대위원의 사퇴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대론 공멸이란 우려에 일단 손을 잡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언제든 갈등의 불씨가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설프게 이렇게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천에서는 당연히 튀어나올 것이고 문제가 지금은 또 이제 김경률 회계사를 괴롭히기 위한 걸로 아마 2차전을 이어갈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표심 공략에 더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뚫고 총선 전에 외연 확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른바 출구 전략을 두고는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여권 내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번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김경률 비대위원의 언행으로 꼽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를 거듭 요구한 것도 모자라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언급한 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측근 인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어떤 대단히 치욕적인 언급을 우리가 우선 해결을 해야 될. 특히 기본적으로 함정 취재였다는 데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도 같은 만큼 김 비대위원의 사퇴로 대통령실의 면을 세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의 불씨를 그만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주류 인사들 사이에선 몰카 공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문제다.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달랠 방법이 필요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직접 사과 또는 최소한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몰카로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죠.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개적으로 명품 가방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낮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힘을 실어준 김경률 비대위원의 총선 도전지 서울 마포을은 경선을 치르지 않는 전략공천 가능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의원의 입지는 없잖아요. 그죠? 50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대 이제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 전술입니다. 그래서 당 일각에선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사표를 던질 다른 인사들과 함께 선거운동 전 자연스레 비대위원직을 내려놓는 방안도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다시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시간을 벌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 찬성 의견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했던 자세대로 찬성 의견을 밝히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부각하며 이와 별개로 주가 조작 의혹도 특검을 통해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기 있게 카톡 지시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했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쌍특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십시오.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 시점을 저울질하던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도 투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먼저 지켜본 뒤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벌면서 여론전 수위를 더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동시 방문을 지도부가 일제히 겨냥한 것도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야당이야말로 참사를 정쟁으로 만드는 정치 쇼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특별 재난지역 검토와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정부 여당의 노력을 근거 없는 낭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쇼로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장 방문이 정치 쇼로 보이는 것입니다. 쌍특검법 재표결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5개의 제3지대 세력 가운데 첫 사례인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신당도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양당제의 틀을 깨겠다며 제3지대로 뛰어든 세력 가운데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건 이준석 양향자 대표였습니다.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한 배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통합신당의 당명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으로 당의 표어는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자연스레 관심은 다른 제3지대 세력과의 추가 합당으로 쏠렸는데 이준석 대표는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합당보다는 개별적인 창당 작업에만 정신을 쏟는 것 같다고 지적한 겁니다. 제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빅텐트를 얘기하시면서도 각자 개별적인 창당 분위기에 너무 주력하시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민주당에 뿌리를 둔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은 공동 창당까지 염두에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뜻이 맞는 세력끼리 먼저 합친 뒤 다른 세력과 통합을 모색하는 이른바 중텐트론입니다.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구심력 확보와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세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을 비롯해서 좀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저도 더 깊게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다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도 설 연휴 전후 늦어도 2월 중순까진 빅텐트를 세우겠다며 세력 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 정도 시점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가 좀 논의가 속도가 빨라지는 형국이다. 제3지대 세력 통합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빅텐트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마다 지지 기반과 가치가 다른 만큼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물가 고공행진 속에 올해 설 차례상 비용도 역대 최고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류가 20% 넘게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례상에 빼놓지 않고 올라가는 사과. 전통시장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2%가 올랐습니다. 명절 음식에 들어가는 대파는 한 단에 4,000원으로 60%나 뛰었습니다. 공산품 가격도 올랐지만 과일과 채소류는 20% 넘게 오르며 설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품종별 주요 생산식의 잦은 강우와 각종 병해충, 그리고 냉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견과류와 다시마, 중국산 조기 등도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여 설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값이 오르면서 소폭 상승했고 닭고기는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며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통시장은 4인 가족 기준 28만 1,5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보다 35% 더 비싸 38만 580원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지난해 설 때보다 각각 8.9%, 5.8% 올랐습니다. 정부는 올해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0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한 590억 원을 투입하여 할인을 지원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사과와 배는 설 일주일 전부터 대형마트에서 30% 할인된 제품을 공급하는 등 정부 대책을 적극 활용하면 차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정부가 올해 설 성수품 가격을 정부 비축분 방출과 할인 지원으로 지난해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소고기와 배추 등 16개 성수품 25만 7천 톤 방출을 시작했고 사과와 배는 평년 공급량인
12만 톤 이상 집중 공급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오늘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은 지난해 9월 이후에 약 4개월 만인데 전술 핵탄두 탑재를 주장하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전 7시쯤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세부 재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이 아닌 평양 서쪽 해상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열흘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서해상으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을 발사한 뒤 비행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북한은 당시 핵탄두 탑재를 주장하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목표섬 상공의 설정 고도 15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순항미사일은 팔자형 등의 변칙적인 형태로 저궤도로 비행하는 특성을 지녀 유사시 요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군 특수전 전단 요원들이 강추위 속에 혹한기 훈련을 펼쳤습니다. 동해안 일대에서 열흘간에 걸쳐 해안 침투와 설상, 산하기동 훈련 등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가 부여되면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을 완벽히 섬멸하겠습니다. 군은 북한이 올해 안으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실천적 담보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지속적인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해 국내 공공 분야에 대한 해킹 5건 중 4건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오전 사이버 위협 통향과 대응 활동을 주제로 언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공격 주체는 북한이 80%로 가장 많았고 중국은 5%에 그쳤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올해 우리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등 50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SNS상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 선거 시스템을 해킹 통해 국론 분열을 노리는 공격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두 번째 경선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대세론을 굳혔습니다. 민주당 비공식 경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첫 승을 기록해 두 사람의 대선 재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승리는 개표 시작 1시간 만에 확정됐습니다. 헤일리와 양자 대결로 좁혀진 뉴햄프셔 경선에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This is a great state. You know, we won New Hampshire 3 times now, 3.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바이든과의 본선 경쟁을 정조준했습니다. The man can't put two sentences together. He can't find the stairs off a stage.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프셔에서 대반격을 노렸던 헤일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자릿수 득표율 차이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지만 중도 하차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race is far from over. There are dozens of states left to go. 뉴햄프셔 주정부와 이견으로 비공식 경선이 치러진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70% 넘는 득표율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직접 이름을 써넣어야 했는데도 압승을 거두면서 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대선 유세장을 방불케 한 낙태권 보호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Listen to what he says. Trump says he's proud that he overturned Roe v. Wade. He said, and I quote, there has to be punishment for the women exercising their reproductive freedom. 경선 초반부터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압승을 거두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두 사람의 재대결이 조기에 확정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우크라이나 접경지 러시아 벨고로드에 추락한 러시아 군 수송기 탑승자가 전원 사망했다고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수송기에 교환을 위해서 이송 중이던 우크라이나 포로 65명과 러시아인 승무원 6명, 호송 요원 3명 등 모두 74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하원 국방위원장이 이 수송기가 우크라이나군의 패트리엇 또는 IRIS-T 대공 미사일 3발에 격추당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전 벨고로드 지역에는 미사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냈던 20대 가해자 신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검찰 구형대로 선고했는데 유족은 마지막까지 신 씨가 뉘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28살 신모 씨는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최고급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 시술을 빙자해 마약성 약물을 2차례 과다 투여받고 혼미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5분 만에 벌어진 참변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족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차에 깔린 위급 상황에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 씨는 도망친 게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거라고 주장해왔는데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목격자들에게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뺑소니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 권고를 무시했고 범행 직후 성형외과를 찾아가는 등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석 달 넘게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유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고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신 씨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끝까지 범행을 인정한다든가 잘못을 다 뉘우친다든가 하는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연락이나 만남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이와 함께 검찰은 신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연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염 씨가 수면 마취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 전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논란이 된 발언을 한 건 지난 2019년 강의 도중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펼쳐진 끝에 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라기보다 대학 강의 중 토론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류 전 교수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억울함이 풀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이 선고된 것도 2심에서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언론이 난리 쳤잖아요. 근데 무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정의기억연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재판부가 부인하는 것이냐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세종대 박유하 교수부터 류 전 교수까지
위안부 매춘 표현과 관련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 정의기억연대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악천후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됐던 제주공항에서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항공사들은 임시편까지 투입해 결항으로 발이 묶였던 체륙에 2만여 명을 급히 실어 날랐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항공기들이 오도 가도 못하던 제주공항에서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제주에 갇혔던 체류객들을 포함해 모든 좌석이 꽉 찼습니다. 제주공항 측은 항공기 운항 재개를 위해 오전 6시까지 활주로 제설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운항 재개 소식에 제주공항 출발 대기실은 서둘러 떠나는 사람과 표를 구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결항 때문에 연차 휴가를 하루 더 써야 했던 승객은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다행이고 회사 오늘 연차 겨우 썼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다시 회사 갈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은별아 너 좋지? 반면 빈 좌석이 없어 대기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 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뭐 할 일이 좀 많은데 오늘 안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광주와 군산 등 호남 지역 공항은 악천후로 항공기 운항이 끊기면서 해당 지역으로 가려던 이용객들은 속이 탑니다. 광주로 11시 비행기로 가기로 돼 있는데 광주가 폭설로 인해서 결항이 됐어요. 지금 내일 보니까 비행기표가 전혀 없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요일 날 이틀을 더 묵어야 될 상황입니다. 항공사들은 결항으로 발묶인 2만여 명과 애초 수요일 예약 승객들을 포함해 모두 4만여 명을 제주 밖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38편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항공기 운항이 오전 일찍부터 재개됨에 따라 지난달 무더기 결항 때처럼 지각 수송 사태가 여러 날 이어지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장윤미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국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온 분위기입니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한동훈 위원장 오늘도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사 리스트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오늘 기자들도 이 질문부터 했는데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 말은 아꼈습니다. 근데 기존에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한다. 이 기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입장은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결국은 국민 여론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핵심인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기존에 충분히 생각을 말씀드렸다. 그 얘기는 본인의 생각에 기본적인 변함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는 국민 여론에 대한 응답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 응답성이 핵심인 것 같고 네. 과거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했던 그 어록들을 보면은 국민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되고 공정해 보이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완벽한 공정이라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보이고 공정을 지향함으로써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신뢰를 그걸 통해서 존속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지론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 여론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성을
보여야 된다. 즉 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는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도 완전한 봉합은 아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게 또 풀 수 없는 난관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입장이 나온 걸 보면 양측 모두 좀 확전은 자제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확전은 자제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강대강으로 치달으면 총선을 앞두고 너무나 큰 악재 그리고 보수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어느 정도 좀 중간에서 협의점을 찾아나가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이른바 바로 목전에 큰 불은 껐지만 잔불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심에 있는 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절충안을 찾는다는 게 중간에서 모색하는 게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냥 대통령실이 아주 전향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을 변하던가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위원장 측에서 대통령실의 의견대로 움직이거나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사퇴론을 들은 적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수면 아래로 잦아들긴 했지만 이게 언제든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고 공천을 앞두고서는 특히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다 확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문제 오늘 사퇴하면서 이게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바로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 관련해서도 양보할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둘로 일단 나눠 살펴보면은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키면 그건 이번 총선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본인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그다음에 사퇴의 원인이 무엇인지와는 관계없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마치 당 안에 어떤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적이지 못한 정당인 것처럼 그렇게 오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악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본인의 입장을 봐도요. 그 오늘 한 언론사에서 그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평소에 그 썼던 책 제목을 보면요. 책 제목이 재밌게도 노빠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걸 책 제목에 응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던 그 발언은 본인이 부적절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과도 했고 앞으로 좀 발언을 자제하면서 당분간 자숙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당내에서 좀 논란이 됐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으로 그럼 좀 일단락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사과를 하고 당분간은 어떤 본인이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관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어떤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제 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 발이겠죠. 지난주 무렵에 김건희 여사가 제 불찰로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다만 사과를 하면 이슈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대선 때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한 뒤에 남편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사과 얘기를 넘어서 수사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과를 하면 야권의 공세가 더 강화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사과하면 수사 요구하겠다가 아니라 저희는 사과, 수사 요구 다 요구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 시민이라면 수사받을 사안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되게 왔다 갔다 혼재된 보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전날에는요. 본인의 측근들 그리고 본인이 믿는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나는 사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고요. 예. 또 이 TV조선의 단독 보도 이후에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로 이건 황당한 소설이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을 비친 적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당연하지만 저도 이 좀 함정 수사 몰카 측면이 있는 그런 예. 영상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본질은 현직 영부인이 명품백을 수수했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로 이루어진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배우자는 처벌할 조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해명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선물로 분류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최소한 인지했다라는 건데 대통령이 언제 구체적으로 인지했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인 배우자, 여기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인지했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땜질식으로 변명, 해명을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법률 리스크를 키우는 방향의 또 패착으로 귀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게 보관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럼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보관한 번호라든가 이런 걸 좀 공개하는 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논란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그 장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 그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은 결국은 대통령실의 설명은 결국 김건희 여사가 받은 그 명품백 이걸 지금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에 준해서 관리해서 사실상 이제 그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즉 김건희 여사 본인이 향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는요 영득 의사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영득 의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본인이 자기 걸로 하려는 의사를 우리가 영득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예. 2023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려면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설명은 결국에는 법적으로 이걸 풀어보면은 영득 의사가 없다는 걸로 얘기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어떤 그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수사 대상의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가정이 덧붙여진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그런 법적인 평면과 별개로 어떤 그 이건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응답성이 있는 입장 표명은 필요하고 그것에 관해서 현재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직접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여론에 악영향을 줄지 걱정이 된다든가 혹은 뭐 신년 기자회견을 가름하는 인터뷰에서 뭐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고 예. 좀 다양한 그런 옵션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최종 결정은 하지는 못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예.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정치적 문제는 좀 남아있다. 국민 여론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YTN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에 필요하다고 본다가 69%고요. 필요하지 않다가 24%입니다. 총선 앞두고 여당이 좀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당에서도 하태경 의원, 뭐 이용호 의원, 조정훈 의원, 그 다음에 또 안철수 의원까지 이런 비슷한 그 맥락의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입장 표명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누가 언제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현재는 이제 당정이 이틀간 약간 갈등을 빚었다가 지금 이걸 수습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대통령실에 약간 공을 던져놓고 좀 기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도 이제 2월 9일부터 설 연휴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설 민심에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전. 2월 2일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 늦어도 설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는 예.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은 그때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이제는 계속 공개적으로 촉구를 하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전달은 됐으니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의 선택을 기다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입장 발표 마지노선이 설 연휴.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떻게든 그때까지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신 건데요. 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라던가 아니면 뭐 언론사 대담 네. 검토가 되고 있다가 이번 갈등이 좀 불거지면서 이게 다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란 말이죠. 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들 그 인식도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신년 기자회견 필요하다고 본다가 63%,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가 26%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여러 검토됐던 안 중에 하나는 KBS나 뭐 KTV 한 언론사와 특정해서 대담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왔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의혹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 모든 이 용산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열린 방법으로 그 질문도 제한을 두지 않고 해야 그게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와 관련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사실상 뭐 철회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대비되는 광경을 또 나올 수 있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취임 한 달을 두고 기자회견을 예정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형식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성상 언론의 질문을 뭐 거부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열린 그런 기자회견 형식을 취하는 비대위원장과 또 뭔가 함구하는 대통령과 이게 또 대비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소통하는 대통령 하겠다고 해서 사실 청와대도 개방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국민들과 약속한 바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됐던 예산만도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이 선택한다? 아닙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들께 신년에 어떤 기점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과 국민들이 묻고자 하고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지도자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의무다. 자,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관련해서 입장을 어떤 방법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아까 그 명품백 이슈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김건희 여사 본인이 밝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를 사실 그 대통령에게 약간 전가 내지는 부담을 준다는 그런 맥락도 있고요. 또 어쨌든 그걸 본인이 가장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솔직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국민들께서 더 마음이 풀어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건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몫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특정 언론사와 하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을 널리 모아놓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대통령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답을 하지 못할 만한 질문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솔직함이 더 부각이 되고 또 여론이 상당히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 언제 합니까? 아직 정해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지는 설 전에는 합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 비대위원장실에서 별도로 나중에 발표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여당 내에서 지금 대응 방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YSDJ 대통령께서 그 아드님들 때문에 다 어려우셨지 않습니까? 곤혹이 들었죠. 그때 그분들은 뭐냐? 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죄입니다. 권력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불공정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센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저로 가는 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해서 잠시 외국에 나가 있겠다라 할지 그 정도 하고 나오면은 사실은 이 국면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그 나쁜 의도에 말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게 국민 보시기에 안 좋았다면 뭐 제가 잘못했다 하고 말씀하는 게 빨리 끝내는 것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가 직접 나오실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과문, 자기의 마음을 실은 사과문 하나 내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처럼 뭐 대통령이 유감 정도 표명하면 될 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앞서 이제 송영훈 위원처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저나 외국에 나가 있는 방법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저나 외국에 나가는 방법은 보수 언론의 그 논설위원들이 칼럼을 네. 통해서 진작부터 또 제시했던 안이기도 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김웅 의원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방법을 채택했을 때 불쌍해 보이려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의도한 거 아니냐, 연출된 거 아니냐라고 또 보여질 위험도가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뭔가 이게 무슨 조선시대 때 궁에서 축출당하는 그런 느낌, 좀 구시대적인 느낌도 있고요. 예. 이게 온당한 방향인지 모르겠고 저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대통령실에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상에 담긴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마치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메모를 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선물을 왜 자꾸 가져오냐는 식으로 만류하는, 그렇지만 결국엔 받았지만요. 그러면 이게 한 차례는 아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물을 준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런 연속되는 의문들을 꼬리를 끊어줄 필요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에 있는 거고, 그런 역할을 분담하든 어떻든 국민의 의혹에 정확하게 설명해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의혹에 이제 꼬리를 끊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국민 감정을 어떤 방법을 통해야 가장 잘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장 변호사님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아까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나쁜 의도에 말려든 사건인 것은 맞죠. 이제 상당히 어떤 함정 취재의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김웅 의원이 제시한 그 해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요. 김웅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요 제도적 해결책을 논해야 돼요. 우리가 뭐 사석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입법을 할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요 이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과가 됐든 뭐 유감이 됐든 어떤 입장 표명 이후에 뒤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 제2부속실 부활이라든가 또 지금 공석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와야지, 무슨 뭐 사과로 보낸다는 둥, 뭐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둥, 이것은 전혀 제도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한국의 대통령제를 더 완벽하게, 더 문제 없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지금 숙제예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자꾸 정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자, 이것도 하나 짚어보죠.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도 기존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문제도 오늘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기존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면서도 지금 겉으로나마 갈등이 봉합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는 더 강해진 겁니까?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실과의 그 다툼 양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명분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명분. 왜냐하면 아까도 짚어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거 대통령실이 설명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나 이런 부분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내 스텝이다, 그러니까 내 스텝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텝은 김경률 위원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상당히 단단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신인입니다. 국민의힘의 새라고 할 게 없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의원들이 대다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인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김경률 위원을 사퇴시킨다? 이건 비대위원 자체의 색깔을 흐릿하게 하고 어떤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한 채 그냥 귀결되는 수순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공천도 굉장히 머릿속에서는 어떤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날 때하고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위원장이 지금 이 갈등에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데 지금 명분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이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론의 뒷받침을 받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 여론에 대한 응답성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는 결국에는 그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결국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바를 비슷하게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시기에 의해서 지도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죠. 총선이 지금 77일 남았는데 우리가 법정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판세가 아주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한 60일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결국엔 어쨌든 수장을 선출했으면 그 수장을 중심으로 당이 단합을 해야죠.
그렇다 보니까 그 지도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좀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가 제가 왜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당내에서 기대가 많고 또 응집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당 사무처 당직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평가가 일단 스마트하다. 그다음에 의사결정이 빨라서 일하기가 편하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구동성으로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해보셨군요. 그렇죠. 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평가가 이구동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당내에서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군요. 그래서 정당에 우리가 무슨 최고위원이니 무슨 원내대표니 이런 정무직 당직자들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따라서 평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처 당직자는 이런 그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평가가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정치권 내에서는 아마 더 잘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여론에서도 이제 개인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이 정당 지지로까지 이어졌는지 이 영향을 묻는 여론조사도 저희가 해봤는데요. 영향이 없는 편이 54, 영향이 있는 편이 39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으십니까? 일단 영향이 없는 편이 과반을 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영향이 있는 편 39%도 아마 이 지표는 지지 정당까지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봐야 될 텐데요. 세부 조사 내역을 보게 되면 이 원래 국민의힘에 지지를 한다거나 60대 이상이 영향이 있는 편이라는 좀 좋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훈 효과라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견인해낼 정도였나 아니면 종전에 지지층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모아내는 정도였나라고 했을 땐 후자인 측면이 이 지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도 쪽으로 좀 나가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장애가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정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독자적인 어떤 목소리를 계속 견제해서 내면은 이 부분을 좀 중도층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엊그제까지 있었던 사건만 해도 그게 이제 종전과 같은 어떤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는 충분히 보여줬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갔을 때 그게 어떤 인물적인 측면에서의 개혁 공천과 결합이 되면은 중도 소구력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숫자, 그러니까 정당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가 뭐 39%, 영향이 없다가 54%, 저 숫자는요.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그 응답자 안에는 기존의 국민의힘을 원래부터 공고하게 지지해 오시던 분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거기서 국민의힘 그 고정 지지층은 빼고 그렇습니다. 지지했던 빼고 읽어야 되고 그러면은 저 영향이 있는 편이라고 하는 응답자는 오히려 이미 정당을 바꿨거나 아니면은 아직 바꾸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관심이 가거나 호감도가 올라간 층을 포섭하고 있다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영향이 있는 편에 39 이 숫자를 주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 저 정도면은 거죠?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좀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이 대통령실과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봉합이 됐는데 앞서 장윤미 변호사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갈등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까 이 부분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마 격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대통령이 이렇게 보냈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체제가 사실 존속하지 못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을 보낸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 대통령실을 향한 의혹들 장에서 제대로 리스크 관리를 해줬기를 바랐던 게 대통령실의 의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 신인이지만 이제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른바 대통령실에 그냥 꼭두각시 노릇 그리고 아바타에 그냥 본인의 역할을 국한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공천 작업 중에도 이른바 친윤 그리고 검사 출신들이 많이 포진하지 않겠느냐. 찌라시 형식으로 이름이 막 오갈 정도로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는데 과연 그 흐름에 발맞출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공천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관건인데요. 하나는 정치력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정치를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인재영입위원회나 여러 그 이철규 위원장이 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과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고 그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통로였는데 사실 이철규 위원장과의 관계도 이미 이 사태를 겪으면서 삐걱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마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그러면 공천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과의 어떤 격돌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예정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전략공천 관련한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3회 이상 패배 지역, 그리고 또 현역 컷오프된 지역들이 있겠죠. 그리고 좀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들도 있을 테고요. 이런 걸 다 합해서 보면은 전략공천을 최대로 하면은 50곳까지 이제 가능하다는데, 이걸 따져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겠다고 하는 계양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이런 지역이 다 포함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얘기 해석들도 뒤따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론적인 차원하고요. 예. 그다음에 개별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관위가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을 한 곳들이 이제 3연속 패배 지역구가 있죠. 네. 이런 곳들은 사실 원론적으로 당에서 좀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한다든가 해서 좋은 인물을 발굴해서 사실 인물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원론적으로는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3번이면 우리가 12년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연속으로 총선을 패배를 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지역 당원들도요. 우리한테 좀 더 좋은 인물을 보내달라. 더 훌륭한 후보를 갖고 우리도 그 후보와 선거운동을 해서 좀 이겨보고 싶다. 그런 열망이 강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연속 패배를 하면은요, 당세가 약화되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당원을 조금만 모아도 경선에서는 승리를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물을 교체를 못하거나 혹은 엉뚱한 인물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승리 가능성과 무관한. 그런 점에서 이제 전략공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는 우선 추천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우선 추천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를 예고한 서울 마포을, 이제 이런 지역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좀 국한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면 이런 곳들은 이제 논란이 된 이상 예. 경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는 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발표한 그 2차 보도 자료에도 보면은 예. 그 우선 추천 대상 지역, 그러니까 전략공천 대상 지역을 공관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다르게 정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포을이나 계양을 이런 곳도 경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불식하려면 네. 이런 지역에 대해서 경선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양을, 마포을, 이걸 염두에 두고 전략공천 기준을 마련한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경선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 자, 이게 지금 송영훈 위원의 생각이고요. 자,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이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김경률 위원님이라든지 원희룡 장관님을 거기에 지금 전략공천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규칙을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아닙니다. 그 당헌 단계에 나온 거를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거기 너무 넓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규정은 좀 명확하게 기준을 이번 선거에 맞게 몇 가지를 이렇게 다듬은 거예요. 자, 당원 당규에 이미 있는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이번에 다듬은 거다, 이런 설명을 듣고 오셨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3회 이상 패배를 했으면 뭔가 전략을 검토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지금 의견을 주신 것이 네. 그래도 논란이 지금 얘기가 된 지역들은 좀 경선을 붙이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장윤미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체계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마포을과 계양 관련해서 사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와라라고 할 때도 외형상 주장하는 건 왜 마포을에서 현역 그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마치 전략공천을 할 것처럼 그런 잘못된 신호를 주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미숙한 조치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터잡아서 계속해서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해왔던 분들이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역들이 어떤 지역입니까? 민주당이 내리 이제 승리를 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였던 지역인데 사실상 전략공천의 필요성이 높게 이게 제기되는 지역이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사천 아니냐, 이게 또 공격의 빌미를 줬던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전략공천 지역에 가이드라인을 쥐고 가겠다. 그 부분은 이 3번 이상 패배한 지역. 그러면 명분도 있거든요. 이게 험지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그 지역을 닦아왔던 사람들에게 공천을 그대로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의식도 있어서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공천의 과정을 맞춰나가는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퍼즐의 한 조각을 어떻게 맞출지는 지켜봐야 되는 네. 거고요. 민주당도 이제 뭐 공천 기준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21일이었던가요? 컷오프 대상 언급하면서 이제 도덕성 측면을 이런 기준으로 심사를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지금 그래픽으로 정리한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그리고 증오성 발언 이 부분을 좀 엄격히 보겠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음주운전 기준 관련해서 지금 좀 뒷말이 나오는데요. 자, 음주운전 관련 기준이 어떻게 마련돼서 그런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그래픽 함께 보시면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에는 1회라도 적발되면 공천 부적격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특별 당규에 명시가 된 건데 이재명 대표도 음주 전력이 있는데 이게 20년 전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뒷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교하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어떤 룰을 세팅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하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총선을 채비할 때 1년 전에 특별당규 이미 만들어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고 국민의힘도 이제 차용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 임박해서 굉장히 그 공천 그 기준과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 룰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뭐 음주든 다른 어떤 비위로 뭐 정가 관계가 있는 의원들이 있죠. 그러면 이걸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준을 가져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10년으로 소급할지 5년으로 소급할지 이건 당에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특별당규는 15년 내 3회 이상 이건 무조건 부적격이다. 그리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한 해라도 음주 적발이 있다라면 우리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룰을 정해놓은 것이지 이게 뭐 특정인을 겨냥한 것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도 유사한 어떤 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만 걸리지 않게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인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죠. 왜냐하면은 그 윤창호법 시행 이후 그다음에 10년, 15년 지금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 20년 전이라서 15년 이내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이런 거 다 굉장히 나쁜 행위죠. 다 공천 배제해야 될 만한 하나하나 나쁜 행위들인데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뭐 공무원 자격사칭 이렇게 어떤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범죄 또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은 사실 그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나란 일을 하기 위해서 선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공무원 자격사칭 이런 건 또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전과 사유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공천 룰이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크게 후퇴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3심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그 김상곤 혁신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1, 2심에서 유죄 선고 받으면 공천 배제하고 또 기소가 돼도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그때보다 상당히 많이 후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원인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무죄 추정하겠다 이 원칙이 조금 더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지금 분위기 쇄신 차원일까요? 오늘 민주당이 당 로고를 싹 바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보여주실까요? 기존 로고하고 좀 비교해서 보면 이전 로고 더불어민주당 이 로고가 있고요. 자, 더불어 글자를 좀 작게 하고 민주당 글자를 크게 하고요. 지금 파랑, 보라, 초록 배경으로 이렇게 담았거든요. 77일 남았는데요. 당 로고 변경한 배경을 좀 들어볼까요? 이게 오랫동안 고민한 부분이고요. 사실 당내에서는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불어라는 게 이제 소구력이 예전보다는 좀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더불어를 좀 줄이고 근데 그래서 이제 줄였군요. 당명 자체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좀 절차가 복잡해서요. 그래서 일단 선명하게 민주당이라는 글자 세 글자가 다가가도록 했던 거고 글자라는 것도 사실 당에서 차용하는 색깔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국민의힘 빨간색, 뭐 민주당 파란색, 그리고 개혁신당도 주황색 하니까 과거의 국민의당 색깔과 또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다른 국가, 다른 당의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들을 차용해 봤을 때 이 색깔을 혼재해서 쓰는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색을 기조로 잡고 이게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이렇게 그 로고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6가지 색깔이 지금 3가지 색깔로 네, 그렇습니다. 바뀌었어요.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니블루 색깔이 6가지 색이 있었을 때는 다 블루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엔 색깔이 이제 보라색도 섞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 퍼스널 컬러 테스트할 때 사진인가 봐요. 네.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제 보라색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재미로 쿨톤, 웜톤 했을 때 나는 쿨톤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차가운 촌남자로 불러달라. 예, 차가운 이렇게. 촌남자를 불러달라. 그러니까 차가운 도시남, 차도남과 이제 대비해서 이제 유머 코드로 했었던 건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색을 지운다거나 이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총선을 앞두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파란색에서 조금 더 그 좀 변주를 주는 측면에서 다양화를 담아내기 위해서 파랑에서 아주 멀리 나간 색깔도 아니고 이제 보라, 초록 이렇게 담아내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무언가를 배격하는 색깔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하는 색깔이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드리고 포용하는 싶습니다. 색깔이다. 예. 새로운 민주당 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현재 역학관계를 잘 보여주는 로고 변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명이 그 손혜원 전 의원이 지은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가 인재 영입을 해서 온 손혜원 의원이 직접 지은 당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 또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이 있었듯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현재 그 친문 색칠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퇴색시키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저 당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로고에 보면은 더불어와 과거 이제 민주당의 본체죠. 그 본체를 상징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글씨는 나란히 같은 크기로 쓰였습니다.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가서 훨씬 더 지금 작게 보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결국에는 친문을 완전히 내보낼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퇴색시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잠재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문재인 당시 대표 색깔을 좀 줄이고 이재명 대표 색깔을 좀 넣었다. 역학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당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친명 마케팅 관련한 얘기도 좀 나옵니다. 관련해서 정청래 최고위원 당 지도부인데 지금 친명계 예비 후보 6명의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비명계 중심으로 좀 불만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관행이었고 이제 부탁을 하는 정치 신인들의 요구를 좀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취지인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친명이라고 해서 친명 반명대 구도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조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 본인을 친명이라고 정치적 스탠스를 잡고 본인의 마케팅을 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죠. 본인이 신진 세력으로서 당대표의 영향력이 세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가깝다. 내가 측근이고 그 영향력을 또 지역에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그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인물이 앞서기보다는 뭔가 이 연결고리가 중요한 그런 정치 신인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간격이 펼쳐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지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까지 회복이 안 된다면 어떤 차별화를 보여줄 것인지 기본적으로 대통령 내지는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마케팅을 하는 건 총선 국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기도 하고 자주 봤던 풍경이기 때문에 그 정도지 너무 그 갈등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현주 전 의원 반문 전사다 이렇게 불렸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서 복당을 추진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뭐 당내 개파를 좀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뭐 좀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하더라도요. 물론 뭐 그 민주당에서 일정하게 지금 전략공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곳 중에 한 군데 공천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민주당 당원들하고 어떤 화학적 결합이 잘 이루어져서
그 선거운동을 잘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그 대선 과정에서 탈당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대선 한복판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오래 그 있었던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에 그 처음 입문할 때 사실은 개인의 힘으로 입문에 성공했다기보다는 오로지 민주당의 힘에 힘입어서 됐거든요.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당시에 인재 영입이 돼서 당시에 전재희 의원이 있던 그 광명을에 전략공천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당이 사실 총력으로 지원을 해서 당선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재선까지 하고 그랬는데 대선 때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 이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을 거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민주당에 가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지역의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환영을 하겠는가, 선거운동에 좀 난항을 겪을 것 같다, 그런 예상이 듭니다.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렇게 한다 해도 이현주 의원이 오늘 YTN에 출연했는데 나는 반골 기질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과 좀 싸우는 이런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전해서 결정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자, 제3지대 지금 5개 신당 세력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준석, 양향자 이 두 분이 가장 먼저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뭐 당 색깔을 내세운 걸 봐서 예견된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또 이게 그 상호간에 오갔던 대화를 보더라도요, 100% 합친다, 우리는 뭐 합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그 신당과는 좀 거리감이 둔 반면에 양향자 신당과는 언젠간 합칠 거라는 게 예견된 수순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양향자 의원이 이철규 영입위원장을 뭐 조우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 아니냐는 보도, 잠깐 그 보도가 나왔죠. 예, 그런 취지의 이제 전망 기사도 나오긴 했지만 역시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다면요, 제3지대에 모여 있는 진영들이 상당히 좀 명분을 많이 잃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향자 의원이 예정했던 대로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양향자 대표와의 거리는 청계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청계천은 건넜습니다. 자, 이렇게 첫 연합 물꼬는 터졌고요. 제3지대 빅텐트는 가능할까요? 빅텐트를 친다면 언제 가능할까도 관심인데요. 이준석 대표 생각 듣고 오시겠습니다. 골든타임의 데드라인의 중텐트, 빅텐트에 사실 제3지대에서 지향해야 될 개혁적 가치보다 이런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에 저희 개혁신당 내부 구성원들도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 이런 절차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자 그런 어떤 개혁의 지향점에서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합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너무 절차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 어떤 의중이 담긴 거라고 해석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결국에는 제3지대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겠다는 의사를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는 두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이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걸어온 길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 이제 양당에서 대표까지 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현재 1.5지대와 2.5지대가 존재하지 순수한 의미의 제3지대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정치권 외부에서 온 그 새정치연합을 창당하려던 세력이 민주당에 일시적으로 결합했다가 1년 반 뒤에 다시 탈당하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3지대로서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1당, 2당에서 그냥 나온 것이기 때문에 1.5지대, 2.5지대의 성격이 강하고, 그러면 이 둘이 결합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진정한 의미의 제3지대로 인정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이견이 노정됐을 때 시너지보다는 어떤 그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원칙과 상식 그 3인방, 여기도 이제 곧 합당을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이긴 한데, 자, 이준석 대표 세력하고 이낙연 전 대표 세력이 합쳐질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물이 훨씬 나으시다는 걸 제가 김포시에 알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출산율이 매달 1년 전 대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1월 기준 처음 17,000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인구는 49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17,531명이었습니다. 11월 기준 처음으로 18,000명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4개월째 같은 달 대비 역대 최저입니다. 모든 달을 통틀어 봐도 역대 세 번째로 적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모두 21만 3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출생아 수는 다만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410명, 7.6% 감소해서 감소폭은 좀 줄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줄었지만 충북과 충남, 전남에서는 늘었습니다. 12월에 태어난 아기는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1월과 3월 2만 명을 넘은 덕에 지난해 전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예상됩니다. 4, 4분기만으로는 이제 0.6대 1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은 0.6대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3만 명 넘게 숨져서 코로나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2,700여 명 많아서 인구는 49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 감소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10월 넉 달 만에 반짝 증가하더니 11월 16,000여 건으로 다시 4.4%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합계 출산율이 0.68명으로 더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등교 시간 전후에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학부모의 양육 부담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덜기 위해 별도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신재원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누구나 방과 후 늘봄 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교,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방과 후 2시간씩 예체능이나 놀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오후 3, 4시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고 개선한 늘봄 학교를 전국에 도입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학년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늘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이르는 영유아 돌봄도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전국 모델학교 30개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만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번갈아 쓰고 영유아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며 유지했던 직장이었는데 돌봄에 떨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돌봄 추첨이 대학 입시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더군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그런 역할은 조금 더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좀 다양하거나 질 높은 그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어요.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의 부담은 덜고 교육의 질은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별도 전담 인력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교육부는 또 비수도권에 사교육 없는 지역과 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첫 지정되는 교육특구안에 설치되는데 유아 영어 교육과 초중고 방과 후 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공공 컨설팅도 강화되고 내신 기출 문제도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올 3월 비수도권에 처음 도입되는 교육발전특구에 사교육 없는 지역과 학교가 들어섭니다. 공교육을 대폭 강화해 사교육을 대체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유아에게 원어민과 AI를 활용한 놀이 중심의 어린이 영어를 제공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역 대학과 기업, 교육기부 등 모든 교육 자원을 활용해 방과 후 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 연령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제로 모델도 발굴해 지역에 자율적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능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 비리 대응에 더해 내신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강화됩니다. 올해부터는 학교마다 내신 기출문제를 보기 쉽게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매년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1:1 컨설팅 교사단을 운영해 진로와 학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입 공공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은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지만 준비 없이 숫자만 늘리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검토안처럼 무전공 모집 비율을 강제하는 대신 전공 선택권 보장 방안과 무전공 교육 및 진학 상담 등 관련 내용을 모두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 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에서 6 구간은 추가 지원하며 올해 대학 연합기숙사 4곳을 착공해 대학생 주거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한층 더 유력해졌습니다. 미국과 진영 대결의 대척점에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철권 통치자들은 누가 이기길 바랄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운 시진핑 주석. 타이완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해선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景，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 최대 걸림돌은 미국의 개입 여부입니다. Would U.S. forces defend the island? Yes, if in fact there was an unprecedented attack.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이완 방어를 공약하는 건 바보짓이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반도체를 빼앗겼다는 발언은 동맹보다 자국 산업 보호가 먼저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중국 내부 결속 측면에서도 점잖게 옥죄는 바이든보단 차라리 시끄럽게 때리는 트럼프가 낫습니다. By the way, you see the tariffs we're doing? Because they broke the deal. They broke the deal. They can't do that, so they'll be paying.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협상을 통해 빨리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이 끊기길 기다리는 러시아엔 호질 수밖에 없습니다. Мы не раз доказали, что умеем решать самые сложные задачи и никогда не отступим, потому что нет такой силы, которая способна нас разобщить. 북한의 핵 미사일 폭주에 맞서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한반도의 전운을 감돌게 했던 트럼프. 정작 김정은과 대등하게 만나 핵무력의 정치적 완성을 만들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트럼프 한 명을 통해 미국 조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면 하노이 노딜 극복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우리 각하와 나와 사이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체제를 떠나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스트롱맨들의 시대가 재현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는 또 한 번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정원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해킹 공격 5건 가운데 4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공격 목표를 변경했는데 올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선거 시스템 해킹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 해킹 조직의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62만 건으로 1년 전보다 36%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주체는 북한이 80%, 중국 5%로 북한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공격 목표를 바꾸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초 식량난 해결을 지시하자 국내 농수산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8월과 9월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자
국내 조선업체를 해킹해 도면과 설계 자료를 훔치는 시기입니다. 해군 무장장비 현대화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해군의 현대성과 전투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서 나서는 지난해 10월엔 무인기 생산 강화 지시에 발맞춰 국내 기관에서 무인기 엔진 자료를 수집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또 우방국인 러시아 방산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해킹을 시도하는 등 방산 기술 절취에는 아군과 적군 구분이 없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올해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 50여 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거나 선거 시스템 해킹 공격을 통해 국론 분열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선거철 정부 흔들기 공격에 대응하면서 전문 연구소를 신설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 등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러시아 국경지대 벨고로드에서 현지 시간 24일 오전 11시쯤 우크라이나 포로 65명이 탄 일류신 군수송기가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수송기에 교환을 위해서 이송 중이던 우크라이나 포로 65명과 러시아인 승무원 6명, 호송 요원 3명 등 모두 74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테레팍스 통신은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하원 국방위원장이 이 수송기가 우크라이나군의 패트리어 또는 IRIST 대공 미사일 3발에 격추당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보잉 여객기가 이번엔 이륙 준비를 하다가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비행 중 비상구 덮개가 뜯겨나가고 엔진에 불이 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 사고입니다. 미 항공당국은 이처럼 사고 뭉치가 된 보잉에 대한 조사를 다른 기종으로 확대할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항공사 델타항공 982편이 미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 앞바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Tower, the 75 on the runway just lost a nose tire. Tower, this is Delta 1783. You may want somebody to come out. It looks like the nose tire ran off the runway towards the end down there. 사고기는 보잉 757 기종으로 콜롬비아 보고타로 갈 예정이었는데 당시 170명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보잉 여객기가 사고에 휘말린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 5일에는 승객과 승무원 177명을 태운 미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동체 측면에서 비행 중 비상구 덮개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잉의 737 맥스 9 기종으로 긴급 회항 끝에 비상 착륙해 대형 사고를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미 항공당국은 자국 내 동일 기종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키고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른 항공사 737 맥스 9 여객기들까지 도어 플러그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타려던 보잉 737 전용기 결함 때문에 다른 민간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이튿날 18일에는 아틀라스 항공 보잉 7478 화물기가 미 마이애미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엔진에 불이 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대 항공 제조업체 보잉이 사고 뭉치가 되면서 미 연방항공청은 보잉의 다른 기종으로도 조사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점포 220여 곳을 태운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이 진행되는 수산동 바로 옆에 있는 농산물동 상인들은 불에 타지 않았는데도 방치된 채 상해가는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양동은 기자입니다. 방호 장비를 갖춰 입은 사람들이 뼈대만 남은 화재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점포 227곳이 불탄 충남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들은 조사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에 탄 내부 CCTV 등을 확보했는데 손상이 심해 복원 가능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당국은
화재 신고가 늦어진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층에 있는 한 점포에서 처음 불이 난 모습이 외부 CCTV에 포착된 건 밤 10시 53분쯤. 13분여가 지난 11시 6분쯤부터는 주변으로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속보기가 화재를 감지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한 건 11시 8분이니 발생부터 신고까지 무려 15분이나 걸린 겁니다. 소방은 불이 난 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화재가 감지된 뒤 배관에 물을 담아오는 준비 작동식이어서 초기 진화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재가 급격히 연소 확대돼서 큰 불이 됐을 때는 아무리 스프링클러가 작동돼도 그 화재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불에 완전히 타버린 수산동 상인들이지만 겨우 하마만 피한 농산물동 상인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 장사를 할 수 없는 데다 전기마저 끊어져 상품들이 상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설 대목만이라도 영업할 수 있게 빠르게 대안을 찾아달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대목 1년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제 장사를 하는 시기인데 구정 대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금이라도 오늘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긴급 재해복구비 대상자에 불에 탄 점포 227곳만 포함된 거로 알려지면서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남도와 서천구는 농산물동 상인들도 같은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대상자 명단에 이들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반성문을 억지로 썼다고 가족에게 말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 때 방을 치워놓지 않은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면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정유정이 아버지와 만나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일 목적으로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압수수색 전에 방을 치워놓지 않은 할아버지를 원망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거를 알고 다른 양형 사유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정유정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1심 재판 때 반성문을 21차례 제출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유정 측 국선 변호인은 범행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반박을 예고했습니다. 또 가족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거라며 다음 공판 때 녹음 파일을 재생한다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정유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거두고 정신과 치료는 양형에만 고려해달라며 태도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이른 새벽 택시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이 화물차까지 동원한 차단 작전 끝에 택시기사를 붙잡았습니다. 김구루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터널에서 택시 한 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드레일 넘어 반대 차선과 달리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택시기사 65살 A씨가 손님을 태운 채 역주행을 시작한 건 새벽 5시 10분쯤입니다. 마주오는 차를 피해가며 대구에서 경주까지 20여 분 동안 무려 40km를 달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가 역주행해가 오는 차가 위험하니까 자기가 피하면서 112로 신고를 했거든요. 새벽 5시 이런 경우에는 화물차들이 많아서 빗발치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우선 지그재그 운행,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로 다른 차들의 속도부터 줄였습니다. 그러고는 대형 화물차 2대로 차단선을 만들어 A씨를 멈춰 세웠습니다. 택시 기사도 정신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경황이 없어 보이고 뒤에 승객도 탔는데 승객도 좀 겁에 질려 있었고. A씨는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 방향을 틀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음주나 약물을 투여한 정황은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전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적용유예 법안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의장과 함께 1시간 동안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내일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유연한 태도 변화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지만 합의 여부는 정부 여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세 기업들은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 시행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미 2년을 유예한 만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통신 배선 공사업을 하는 이 업체는 대표와 직원을 합쳐 20명밖에 없는 영세 기업입니다. 일이 몰리는 시기엔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안전관리 기준으로 그런 비용까지 반영이 된 그런 공사가 돼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조건 지금 처벌법 시행하겠다 하는 얘기는 처벌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해당 업계에서는 재유예 가능성을 믿고 제대로 준비를 하지도 못했다며 재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률의 즉각적인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유예 기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지난해 11월 50인 미만 사업장 1000여 곳을 조사했을 때 45%가 안전관리 인력이 없다고 답했는데 원청업체에서 수수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상 이전과 똑같은 공사 대금으론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쉽지 않다고 영세 기업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이 2년 더 늦춰진다면 그동안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영세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법을 지킬 준비가 부족해서 미룬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길래 27일이 코앞인데 국민들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이 나라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안전불감증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조하는 것입니까? 2년 재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노동계와 해당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법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국 물가정보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은 4인 가족 기준 28만 1,5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고 대형마트는 38만 580원으로 전통시장보다 35.2% 비쌌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지난해 설 때보다 각각 8.9%, 5.8% 늘어났습니다. 특히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오른 가운데 과일과 채소류는 20% 넘게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여전한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전국 땅값이 0.82% 상승하며 15년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용인 처인구는 땅값이 6.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인근에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신규 택지가 조성될 예정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난해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땅값 상승률이 6.6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경기 성남 수정구와 대구 군위군, 경북 울릉군, 서울 강남구 순으로 땅값 상승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땅값은 0.82% 올라
1년 전보다 1.9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땅값이 하락한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집가 변동률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1년 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 및 개발 환경이 악화되며 토지 매입 수요가 많지 않았고 토지 거래량도 평년보다 저조한 편입니다. 미분양 적체와 고금리 경기 위축 여파로 주거나 상업, 공업용지 수요가 급감하면서 토지 가격 상승이 미미했습니다. 지난해 토지 거래량 역시 감소했습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1년 새 17.4% 줄었습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 역시 27.1%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PF 연장도 어려워지고 있어 토지 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황기에 땅을 많이 샀다가 금융 비용으로 곤란을 겪는 시행사들도 있는 만큼 고금리 상황이 종식돼야 토지 개발 수요도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간혹 현금이 너무 닳거나 심하게 훼손돼 더는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지난해 손상화폐 4억 8천만 장, 그러니까 3조 9천만 원어치가 이렇게 폐기됐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뭔지 나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택 화재로 불에 탄 지폐 1,900여만 원어치. 땅속에 묻어둔 돈 1,500여만 원은 습기에 부패했고 연못에서 건져낸 340만 원어치 동전도 부식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이렇게 훼손이 심해 폐기된 화폐는 모두 4억 8,385만 장, 3조 8,803억 원어치입니다. 낱장으로 이으면 경부고속도로를 76차례 왕복할 수 있고 층층이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의 16배, 롯데월드타워의 25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폐기 규모는 한 해 전보다 7,117만 장, 17.2% 증가했습니다. 대면 상거래가 회복에 따라서 화폐 환수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고요. 특히 5만 원권 유통 수명 도래 증가에 따른 손상권이 늘어났고 시중금리도 상승에 따라서 환수 금액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은행권은 만 원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000원권과 5만 원권, 5,000원권 순이었습니다. 냉장고나 창고, 땅속에서 습기를 먹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불에 타거나 칼이나 가위에 잘린 사례, 옷가지와 함께 세탁되거나 장판 아래 눌린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동전은 100원짜리가 가장 많았는데 분수나 연못, 창고 안에서 부식하거나 찌그러진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훼손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교환해줍니다.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바꿔줍니다.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 처리됩니다. 특히 불에 탄 지폐는 재 부분도 남은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를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용기에 담아가는 게 좋습니다. 망가진 주화는 액면금액으로 교환해주지만 모양이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면 역시 교환이 불가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을 강요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었는데요. 법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구글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또 제조사 혁신을 방해했다며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종효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과징금 2,24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파편화 금지 계약을 종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파편화 금지 계약은 모바일 기기 제조회사가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체제를 변형한 운영체제를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걸 금지하는 것으로 구글은 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각종 외부 앱을 구매해 내려받을 수 있는 플레이 스토어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구글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관련 의무를 종용해 경쟁사의 운영 체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 개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조사의 기기 출시를 제한하고 경쟁사와 거래도 막아 시장 진입을 봉쇄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요구 탓에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기기 상용화나 특화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그동안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고 공정위 측은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은 법원 판단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성향에 따라 예술인들을 차별했다고 질타했는데 원심과 비교해서 형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섭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직권남용죄 다시 판단받게 됐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입을 굳게 닫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만 8년째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조 전 장관에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현재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미결수 신분으로 1년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조 전 장관 역시 재발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 인사를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계를 이념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했다며 많은 이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20년 1월 직권남용죄를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일부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형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고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2016년 박용수 전 특별검사의 수사를 시작으로 8년째 이어진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스타항공 배임 횡령 혐의로 수감된 이상직 전 의원이 이번에는 타이 이스타제 설립 과정에서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남긴 혐의로 또 한 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박석호 타이 이스타제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20km가량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담하게 SNS로 실시간 방송까지 하다가 덜미를 잡혔는데요. 이번에는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모습을 생방송한 것으로 확인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10대로 보이는 남성이 SNS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다른 한 명은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 핀잔을 주고 곧이어 다급하게 달아나는 듯 뛰어가는 모습도 방송에 나옵니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깼나 봐. 방송 도중에는 후원금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지난달 인천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SNS로 방송해 논란을 불렀던 중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NS에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건을 다룬 뉴스 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주거침 및 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버젓이 온라인에 생중계한 겁니다. 경찰은 다만 단순 장난으로 주거침입 의도가 없어 보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앞서 저질렀던 무면허 운전 혐의만을 적용해 중학생 A군을 검찰에, 초등학생 B군은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SNS를 통한 자극적인 방송으로 돈을 버는 행태가 만연한 가운데 청소년들까지 범죄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방송으로 내보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입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 경희대 서울 캠퍼스, 음악대학 건물과 입학처 등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희대 음대 A 교수는 실기시험을 앞두고 입시용 곡을 일부 지원자에게 교습해준 뒤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낸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반쯤 대전시 월평동의 한 아파트에 마련된 폐지수거함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해 휴대전화를 보다가 담뱃불을 던지고 간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주민 A씨를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씨를 털고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폄훼 논란이 불거진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허 의장이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며 한 차례 셀프 거부했음에도 하루 만에 다시 투표를 진행해 가결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임기를 남기고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한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를 의원들에게 배포해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원래 하루 전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낸 안건이 위법하다며 허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셀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신문 교부 행위는 법령 위반도 아니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하루 만에 임시회 본회의를 다시 열었고 허 의장은 재직 당시 활동들을 열거하며 신임을 호소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불신임 절차가 중앙정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끼리는 여야 없이 정말로 재미있게 즐겁게 의정활동을 해왔건만 중앙정치가 끼어들어 인천시의회를 강타하니 제 자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듭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의장이 강제로 물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 의장은 앞서 불신임 의결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예고했던 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님 신분 돌리신 거는 어떻게 따로 사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사과하겠어? 응?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할 거라 예상됐던 동료 의원들은 당장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허 의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성명을 통해 의장직 박탈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자 탈당한 허 의장을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의사협회 협의가 이번에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학교 측의 투자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며 정부도 역량 있는 교수를 늘리는 등 의학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동호 의협협상단장은 의학교육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형식적인 기구의 짧은 활동으로 의학교육 상황을 점검했다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스키장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다 다치는 사고가 1,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두 손으로 스키 폴대를 잡고 조심조심 슬로프를 내려옵니다. 스노우보드 방향을 틀어보지만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찍고 맙니다. 겨울철 인기 스포츠인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다 다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키와 스노보드 안전사고는 모두 1,230여 건.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인데 특히 지난해 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의 4배 수준입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전체의 90%를 넘었습니다. 스키는 주로 엉덩이나 다리 등 하체를, 스노보드는 팔이나 손과 같이 상체를 다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키는 옆으로, 스노보드는 앞이나 뒤로 넘어지게 되는데요. 스노보드를 타다 뒤로 넘어져 내진탕을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스키와 스노보드 모두 20대가 가장 많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은 슬로프에 올라가기 전 방향 전환이나 넘어지는 방법과 같은 기초 교육을 꼼꼼히 받는 겁니다. 또 스키부츠와 스키판을 연결해주는 바인딩을 비롯해 필수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키의 바인딩에서 구성하고 있는 플라스틱 그리고 부츠의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아니면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노후화된 장비는 점검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슬로프를 내려올 때는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어른 원숭이를 복제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아세포로 원숭이를 복제한 적은 있었지만 성체 체세포를 이용해 똑같은 원숭이를 만들어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3년째 잘 자라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서로 다른 대리모에서 태어났지만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원숭이입니다. 2017년 중국에서 태어난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영장류입니다. 원숭이 태아의 체세포에서 핵을 얻어 핵을 제거한 난자에 넣고 대리모를 통해 복제 원숭이를 얻은 겁니다. 연구진은 복제 원숭이들이 각각 40일과 50일 이상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小鼠是动物模型是好的，因为小鼠有品系，它是有这个相同背景的，相同遗传背景的各种品系，所以小鼠是一个模型。猴子做不到这个就不是模型啊，所以现在我们做到了，所以我们觉得这是很有前景的。 그러나 당시 연구팀은 태아가 아닌 성체의 체세포로도 복제를 시도했는데 이 경우에는 태어난 직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중국 과학원이 원숭이 성체 체세포로 복제 원숭이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얻은 수정란에서 나중에 태반으로 변할 부위만을 일반 수정란으로 교체한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방식으로 태어난 원숭이 한 마리가 3년째 생존 중이라며 외부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완벽한 복제 원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 대해 서울대 장구 교수는 영장류의 경우 소나 양 등과 달리 발달 과정에서 유전자에 일어나는 반응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복제가 어려웠다며 중국 연구진이 새로운 방법을 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연구팀은 아직 영장류의 복제 성공률이 낮다면서도 이번 복제 기술이 사람의 질병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장류 복제 기술이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연구팀은 지난 2018년 인간 복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파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20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출근길 두꺼운 외투와 방한용품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0도, 대전 2도, 광주 2도, 대구 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는 높지만 예년보다 2, 3도가량 낮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위 속에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눈비가 내리겠고 밤부터 산간에 또다시 내리면서 최고 7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또 호남 서해안에도 새벽에 약하게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